자, 일주일이 생각보다 금방 가죠. 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 이론 강의입니다. 예, 오늘 강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동안 포토샵 쭉 배워오면서 어, 너무나 뭐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상식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그 외에 궁금증을 가지지 않았지만 꼭 알아야 할 것들 또는 궁금했는데 대세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씩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포토샵을 사용하고 있었죠. 이런 것들이 다 2차원 컴퓨터 그래픽스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신 것들 보시면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수작업을 통해서 전문적인 일러스트레이터나 제도를 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해왔죠. 어, 특히 뭐 출판과 관련된 뭐 타이포그래피라든가 광고물이라든가 그 외에 우리가 교과서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뭐 도면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면에 실려서 인쇄되고 배포되기까지 과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어요. 최근에는 최근도 아니죠. 이제 몇십 년 됐으니까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2차원적인 이미지들에 대한 처리나 어, 품질 향상 등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포토샵을 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서 보고 있는 대부분의 이미지들은 결과적으로는 다 비트맵으로 변환이 돼서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비트맵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림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죠. 이 비트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 색상을 표현하는 가장 작은 단위, 이 화소라고 하는데 뒤에도 한번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색상을 담고 있는 기본적인 단위인 이 화소가 아, 기본적으로 데이터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가로 혹은 세로로 배열을 해서 모자이크 형태로 배치를 하고 멀리서 떨어져 보거나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 디스플레이 장치, 그러니까 즉 우리 환경에서는 거의 모니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이나 사진으로 보이게 되죠. 네. 그래서 비트맵은 컴퓨터 분야에서 디지털 이미지를 저장하는 데 쓰이는 이미지 파일 포맷 또는 메모리상에 저장하는 방식의 한 형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레스터 그래픽스라는 말을 써요. 이 레스터 그래픽 이미지들은 레스터 이미지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 레스터 이미지들은 가장 최소 단위인 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방금도 언급했다시피 화면상에 이제 가로 혹은 세로로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기 때문에 직교좌표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안에 화소들이 배치되고 이 화소를 원어로는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들은 우리가 포토샵을 사용하면서 경험해 봤지만 확대하고 확대하고 또 확대하다 보면 그 픽셀들이 하나하나가 다 보이게 되죠. 실제로는 이 픽셀들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지만 포토샵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혹은 다른 그래픽 소프트웨어에서도 인위적으로 확대된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를 통해서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방법으로 표현하게 되면 픽셀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색상차가 심하게 난다거나 대비가 심하다던가 할 때에는 이 픽셀들의 경계가 알게 모르게 눈에 띄거나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요 얘기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그런 현상들을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비트맵 이미지들은 큰 이미지들 혹은 정교한 이미지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픽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후에 배울 오토캐드 같은 벡터, 그러니까 수학적인 표현 방식,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이 있고 별량이 있는 이런 방식의 그래픽 방식에 비해서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즉 메모리 사용량도 마찬가지고 디스크상에서 저장되는 사이즈도 역시 크기 때문에 로딩하거나 혹은 그래픽 아댑터가 처리를 하거나 혹은 메모리상에서 플러싱, 그러니까 메모리상에서 내리는 걸 얘기하죠. 메모리상에서 내리는 플러싱을 할 때도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예. 이런 이유 때문에 가급적이면 메모리상에 적재가 될 때, 로드가 될 때 적은 사이즈로 로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로딩이 일어나기 전에 한번 압축을 해서 메모리상에서 해제시키는 방법을 쓰는데, 이런 방식으로 로딩과 플러싱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개발된 이미지 포맷들이 뭐 JPEG라든가 GIF라든가 PNG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어, 뭐 지금까지는 이제 비트맵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나머지 반 학기 동안은 벡터를 통해서 스케일러블한 그래픽 이미지, 그러니까 그래픽 포맷들을 다루게 될 텐데,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차이가 없는 이런 방식을 스케일러블 그래픽이라고 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벡터 방식입니다. 자, 이제 앞선 페이지에서 직교좌표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이 직교좌표계는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너무나 간단한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rectangular coordinate system이라고도 하고 Cartesian coordinate system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2차원이 됐건 3차원이 됐건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던 기본적으로 XY 혹은 XYZ 두 개 내지 세 개 축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각 축의 양의 방향으로 혹은 음의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역시 좌표값도 동일하게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교좌표계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쉬운 말 어렵게 써놨네 이제 이렇게 느끼실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공간 기하학에서 얘기하는 좌표계는 이 직교좌표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직교좌표계 외에 다른 좌표계들도 존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좌표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하셔가지고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제 강의 시간의 특성상 어, 기하학을 다루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나올 퀴즈들하고 다 묶어서 여러분들이 레포트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픽셀에 대한 설명 조금 더 할게요. 예. 그래서 픽셀은 레스터 이미지 상에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미술관이라든가 현대적인 어떤 회화들에서 가끔씩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 단일한 색상을 나타내는 데이터 값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거대한 이미지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화면상의 예시에는 키보드 각 키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뭐 이미지를 표현한다든가 활자들을 오려서 뭐 이미지를 표현하는 이런 방식을 볼 수가 있는데,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 레스터 이미지 뭐 그다음에 벡터 그래픽 뭐 이런 것들을 뭐 섞어서 막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레스터 그래픽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작은 단위인 픽셀, 즉 화소를 통해서 모니터나 종이 등에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벡터 그래픽은
순수하게 수학에 기초한, 공간기하학에 기초한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점이라든가 선분이라든가 혹은 뭐 호, 원, 그 다음에 뭐 다각형, 폴리곤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어서 원이나 호는 그 중심과 반지름 값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요. 방향성이 있는 선분의 경우에는 시작점과 뭐 벡터 각도, 그 다음에 벡터의 별량 혹은 시작점과 끝점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계산해서 컴퓨터가 모니터상에 그려주는 방식이 벡터 그래픽스입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같은 길이, 같은 색, 같은 두께, 같은 형태의 선을 그렸을 때 벡터 방식과 레서 방식 둘 중에서 어느 쪽이 저장 용량이 아무래도 많이 들까? 이건 이제 평균적인 상황에서의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아직까지도 어느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두 가지 방식이 공존할까? 장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제로 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트맵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심화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얘기할 거는 우리가 BMP라는 포맷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편하게 비트맵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유가 이 BMP라는 약자 자체가 비트맵에서 그대로 따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요건 최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했는데 정식 명칭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디바이스 인디펜던트 비트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이미지 포맷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처음 개발될 때 윈도우즈 내에서 그래픽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저장 방식으로 개발이 됐어요. 하지만 이후에 이 비트맵 이미지가 다른 분야에서 이제 널리 활용될 걸로 기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했느냐, 디바이스 인디펜던트, 장치 독립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장치 독립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OS라고 하면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스도 공존했고요. 윈도우즈 역시 있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닉스 계열의 OS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유닉스, 리눅스, 그 다음에 리눅스의 다양한 변종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썬에서 개발한 스파크 스테이션에 탑재되는 썬의 OS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애플에서 사용하는 OS도 그 당시에 물론 있었고요. 맥OS라고 그 당시에 통칭해서 불렀는데 이런 그 OS들 혹은 IBM PC 혹은 IBM PC가 아닌 IBM 비호환 장치들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미지 포맷을 공개를 하고 이미지를 저장하고 읽어드릴 수 있는 방식을 모두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제 이 비트맵이 그래픽 기술에 아주 혁명을 불러올 걸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대했지만 생각외로 그 승명이 오래가지 못했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GIF라는 줄여서 GIF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픽스 인터체인지 포맷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당시에도 사실은 그 이 포맷이 개발될 때는 굉장히 야심차게 개발이 됐었어요. 이미지의 명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픽 이미지를 서로 다른 이기종 장치, 서로 다른 장치에서 교환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개발된 포맷이에요. 하지만 뭐 이것도 우리가 모뎀을 즐겨 사용하던 띠용띠용 피 하던 그 시절을 지나면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게 됐죠. 지금은 뭐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밈이라든가 짤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사용할 때 뭐 일부 사용되는 거 외에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제 모뎀 시절에 주로 많이 쓰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통신상에서 이제 그래픽 파일을 전달하기 위해서 좀 가볍고 좀 간략화되고 그 다음에 전송하기에 알맞은 구조의 이미지 포맷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TIFF라는 그 당시에 이미지 포맷이 있었습니다. 이 TIFF는 전문적인 그래픽 포맷이어서 데이터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구현할 수 있는
이미지의 정밀도나 범위도 굉장히 넓었어요. 하지만 이 TIFF 파일을 전달하기에는 그 당시에 통신 속도로는 사실 어림도 없었기 때문에 아주 대용량의 저장 장치가 필요했죠. 대용량이라고 해 봐야 몇십 메가바이트 수준이에요. 예, 그 당시에는 몇십 메가바이트 정도 수준의 저장 장치도 굉장히 큰 저장 장치였습니다. 우리야 뭐 지금의 뭐 테라바이트 단위 뭐 페타바이트 시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메가바이트 그러면 뭐 에게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문서 파일이 기껏해야 몇십 킬로바이트를 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몇십 메가바이트 정도의 수준이면은 저장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거였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아무튼 그래서 이런 TIFF 파일과의 호환성을 유지를 하면서 컴퓨터의 기종이나 운영체제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하려다 보니까 제약이 많았어요.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총 색상의 수가 꼴랑 256가지. 예. 그 다음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 문서 파일의 크기가 64픽셀 곱하기 64픽셀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불과 한 몇 년 만에 이 이미지가 너무 작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초반인가 정확하지 않아요. 90년대 초반 정도에 이 GIF 파일을 한번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해서 이 픽셀 사이즈 제한을 풀어주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래픽 전문가들한테는 외면당했죠. 예, 그래서 일반인들이 주로 즐겨 사용하는 포맷이 됐습니다. 압축 효과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앞서 말씀드린 이 비트맵 BMP 포맷은 완전한 비압축 이미지 형태예요. 그러니까 압축이 전혀 안 돼 있고요. GIF는 일부 압축을 하긴 합니다만 초창기 포맷이기 때문에 압축 효과가 높진 않았어요. 하지만 원본이 벡터로 구성되어 있는 이미지를 그래픽을 이 GIF 파일로 변환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 여러 좀 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압축률이 어, 벡터 그래픽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나오는 편이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GIF 포맷을 심폐소생해 가지고 살려보려고 많은 노력들이 따라가요. 그래서 뭐 GIF 파일을 여러 장 겹쳐서 마치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애니메이티드 GIF 뭐 이런 것도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점점 더 이제 어, 고해상도의 이미지들을 사람들이 원하다 보니 당시에 제한되어 있는 통신 속도로는 큰 사이즈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 전달되는 양만큼 화면에 순차적으로 그려나가는, 그러니까 전송은 계속하고 있고 이미 도착한 데이터부터 순서대로 그려나가는 이런 방식을 적용한 것이 인터레이스드 GIF라는 포맷이 이후에 또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통신 속도도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화면 윗줄부터 아랫줄까지 순서대로 그림이 쭉쭉쭉쭉 한 줄씩 그려 나가지는 이런 이미지들은 이제 거의 보기 힘들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이 인터레이스드 GIF 포맷이 개발되고 나서 많은 부분 좀 불편했던 부분들이 해소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자, 이제 그와 거의 비슷한 시기지만 약간 늦게 JPEG 포맷이라는 게 개발됩니다. JPG로 부르기도 하고요. JPEG로 부르기도 해요. 왜냐면 이 JPEG 포맷의 원래 이름이 Joint Photographic Exports Grou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산업계의 비영리 단체가 결성이 돼서 GIF 가지고서 이미지를 전자적으로 전달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많으니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통신 속도도 빨라졌고 PC 성능도 좋아졌기 때문에 좀 더 고차원적인 그래픽 이미지,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보자 해서 압축률을 대폭적으로 높인, 압축 효율을 높인 그래픽 이미지가 개발이 됩니다. 이 JPEG 포맷은 표현 색상수의 한계는 없어요. 제한 없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사이즈의 제한도 역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압축률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이전에 국제 표준으로 등록이 되어 있던 GIF와 같이 일반적으로 그 웹이나 통신상에서 사용되는
그래픽 이미지로 자리를 잡아 나갑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PNG 포맷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GIF 포맷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른 가지 중에 하나죠. GIF 파일을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됐는데, 어, GIF 포맷보다는 압축률이 조금 더 좋아요. 약간 좋아요. 많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기도 하고요. 다만 차이가 있는 거는 뭐냐면은 GIF 이미지 대비 투명도, 불투명도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인터레이싱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리 속도가 GIF보다 조금 빨라요. 그만큼 이제 데이터 구조가 좀 단순하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GIF 이미지처럼 여러 개의 이미지를 중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효과는 낼 수가 없습니다. PNG 이미지는 현대에도 역시 쓰여요. 제한적이지만 씁니다. 주로 어떤 때 많이 쓰이냐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아이콘 사용하거나 혹은 뭐 기타 뭐 등등등 이런 작은 이미지를 쓸 때는 지금도 쓰고요. 일반적으로 파워포인트 이미지 작성할 때, 파워포인트 상에서 이미지 사용할 때 PNG 파일을 쓰면 효율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투명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에서 배경이 비쳐 보이는, 즉 뭐 윤곽선을 따야 된다든가 이런 작업을 할 때 PNG로 변환하면 파워포인트에서 무겁지 않게 가볍게 사용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그래픽 포맷 중에 하나죠. 이 PNG 파일도 최초에 개발됐을 때는 원래는 256 컬러밖에 지원을 못했는데 이후에 이제 PNG 뭐 24 이렇게 해가지고 24비트 포맷을 지원하는 이런 PNG 후속 포맷이 개발이 되면서 대략 한 65,000 가지의 컬러를 구현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PSD 포맷이죠. PSD는 말 그대로 포토샵 파일 포맷이라고 해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포토샵에서만 사용하는 포맷이에요. 사실 이 포토샵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 PSD 포맷이 생각보다 여러 번 개정이 되어 왔어요. 개정이 되어 왔지만 어도브사에서 일반 사용자들이 그런 걸 잘 못 느끼게 이전 버전의 PSD 포맷과 나중에 개발된 PSD 포맷이 하위 호환성, 그러니까 나중에 개발된 포맷이라고 하더라도 이전 파일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게끔 계속 연속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을 잘 못 느끼는 거죠. 이 PSD 포맷은 데이터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래픽 이미지 포맷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이제 TGA 포맷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트루비전이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쪼그라들어가지고 별 볼 일 없는데, 트루비전이라는 업체에서 PC도 아니고 워크스테이션에 들어가는 그 그래픽 디바이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픽 카드예요. 트루비전 타가 보드라는 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PC에서는 성능이 안 따라줘서 이 그래픽 카드를 돌릴 수가 없었고요. 워크스테이션급에서만 돌릴 수 있는 그래픽 카드였어요. 개당 가격이 수천만 원에서 막 억대를 호가하는, 그 당시로서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이 타가보드의 성능이 워낙에 월등했기 때문에 이 타가보드의 성능을 아주 아낌없이 뽐내기 위해서 전용 포맷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트루비전 타가 포맷이다 그래가지고 TGA라는 약자를 따서 타가 포맷 혹은 TGA 포맷 이렇게 불리게 됐어요. 이 말 그대로 이 트루비전이라는 업체는 정말로 이게 트루 컬러,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색상차를 구별을 거의 못할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수의 컬러를 지원하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즈도 무식하게 커요. 예. 그 외에 우리가 포토샵을 하면서 다뤄봤던 알파 채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저장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GIF 설명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이제 TIFF 혹은 TIF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Tag Image File Format이라고 해서
요것도 역시 자료 교환을 위해서 만들어진 포맷 중에 하나예요. 이 압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트루비전사에서 개발한 타가 포맷만큼이나 많은 수의 색상, 그 다음에 여러가지 기능들을 지원을 하지만 알파 채널은 only 한 개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약간 좀 차이가 있지만 당시에는 TJ 포맷하고 TIF 포맷이 병행해서 많이 쓰였어요. 네. 자, 이제 앞서서 이제 그래픽 포맷들을 쭉 설명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몇 비트니 뭐 칼라수가 몇 개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서 가장 작은 저장 데이터 사이즈를 얘기할 때 보통 비트를 얘기해요. 그죠? 비트가 두 개 모여서 2비트가 되면 1바이트가 되죠. 네, 이건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초창기에는 바이트 단위가 아니라 비트도 굉장히 예민했기 때문에 비트 사이즈에 기반해 가지고 그래픽 포맷들이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1비트에는 똑딱, 그러니까 on, off, 그러니까 true or false 이 두 가지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흰색과 검은색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하지만 흰색과 검은색밖에 표현 못하는 이 픽셀들을 많이 모아놓으면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디더링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흰색과 검은색을 적절히 조합을 하면 멀리서 봤을 때 회색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모노크롬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흑백으로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비트 형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2비트 형태는 실제로 그래픽 이미지가 만들어진 적은 없고요. 2비트인 경우에는 이제 사용 가능한 컬러 수가 한 4개쯤 됩니다. 그 다음에 3비트가 되면 2의 3승이 돼버리기 때문에 1비트 안에는 똑딱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3비트가 모이면 경우의 수가 2의 3승 8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8가지 색상을 쓸 수 있게 되고요. 4비트, 5비트, 6비트, 7비트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2의 승수대로 16, 32, 64, 128 이렇게 올라가다가 우리가 2의 8승 정도가 되면 이제 256까지 색상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GIF 포맷이 이제 2의 8승 이미지 조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16비트로 가게 되면 65,536 까지 색상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0부터 계산하게 되면 0부터 65,535까지를 표현할 수 있게 되죠. 네, 요거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는 하이컬러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뭐 5대 5대 5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2의 5승, 2의 5승, 2의 5승 이렇게 배분해서 레드, 그린, 블루를 그만큼 표현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24비트로 올라가면 대략 한 16만 한 7천 가지 정도 컬러를 표현할 수 있게 돼요. 레드, 그린, 블루, 그러니까 이 방식은 24비트 컬러는 지금도 요즘 유효하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모니터도 이 24비트 기반입니다. 그래서 레드의 경우 2의 8승, 그린의 경우 2의 8승, 블루도 2의 8승 이렇게 해서 각각 256, 256, 256 이렇게 곱하면 대략 한 16만 7,700 정도 컬러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포토샵 작업을 하시게 되면 32비트 체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색상을 표현하는 트루 컬러는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고요. 거기에다가 알파 채널을 조합을 하게 돼요. 8비트 알파 채널이 되면 8비트 이제 8비트 알파 채널이 되게 되면 이제 256까지가 되는데, 이 256까지가 되면 흰색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검은색, 흑색까지를 표현했을 때 256단계의 그레이 그라데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색 계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해봤던 알파 채널에 해당이 되고요. 이 트루 컬러 베이스에다가 알파 채널을 포함한 것이 32비트입니다. 그래서 TIF 포맷이나 트루비전 타가 포맷은 이 32비트 체계의 이미지 포맷에 해당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색이 그럼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복잡한 어, 개념으로 사용하냐? 어, 또 우리가 포토샵에서 팔레트를 열어봤을 때 뭐라고 써 있는데 동일한 색상 하나를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용어들을 써가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컴퓨터상에서 이제 색상을 표현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색조와 색상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도, 그 다음에 뭐 휘도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채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색의 3요소 그러면 이제 뭐 색상, 명도, 채도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그 기본적인 색상 이론 체계에서 기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그래서 퀴즈가 하나 나갑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시 이미지로 보여드리는 A, B, C 이 세 가지 이미지는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색의 특성 어, 중에서 어떤 특성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A, B, C 단답식으로 각각 짝을 지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상에서 이제 컬러를 표현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죠. 어떻게 컴퓨터상에서 컬러를 표현할 것인가? 이 부분이 초창기의 개발자들한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데이터로 심기 위해서 규칙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순수하게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인지심리 혹은 인지과학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지금도 공존합니다. RGB 색상 모형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미술 시간에 배운 빛의 삼원색 이론에 기초를 한 건데요. 색의 삼원색하고 빛의 삼원색이 좀 다르죠. 왜냐면 모니터는 빛을 주사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빛의 삼원색을 쓰는 게 사실 맞아요. 그래서 빛의 삼원색 원리를 이용해서 레드, 그린, 블루 세 개의 광원을 조합해서 색을 내겠다. 이게 이제 RGB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빛을 내기 때문에 RGB를 적용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지면에 프린트를 하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일단 이제 색의 삼원색으로 가야 되지만 이게 색의 삼원색으로 가게 되면 레드, 그린, 블루하고 빛의 삼원색하고 색의 삼원색이 1대1로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고민 끝에 새로운 체계를 개발하는데 그게 바로 CMYK 모델입니다. CMYK는 여러분들이 프린터를 한번 열어보세요. 잉크젯 프린터 가지고 계신 분들이 프린터를 한번 열어보시면 대체적으로 잉크가 4벌이 들어갈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잘 보시면 시안, 마젠타, 옐로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블랙의 K를 따서 각 약자를 땄을 때 CMYK가 되는데 앞서 얘기한 모니터에서 보는 것처럼 RGB 값하고 실제 출력될 때 CMYK 값은 전혀 다른 값이기 때문에 중간에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두 색상 시스템 간의 색을 변환을 해줘야 돼요. 변환을 해줘야 되고요. 정확하게 변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에서 보는 것과 실제 출력했을 때 색상 값이 좀 다소 달라 보이는 이유가 거기서 발생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 모니터에서 보는 색상 모형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회화적인 그 이론에 접근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Hue, Saturation, Brightness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Hue 값은 뭐냐면 Hue는 말 그대로 색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 사이에는 많은 색상 값들이 중간 값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Hue 값은 어느 지점의 색상을 나타내고 있느냐에 대한 그 수치고요. 세츄레이션은 채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옅은 색이냐 진한 색이냐, 그 다음에 브라이트니스가 필요하겠죠. 어둡냐 밝으냐, 이 세 가지 값들을 조합해서 색상을 표현하는데요. 이 HSB 모델은 여러분들이 미술 시간에 색상환에 대한 걸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색을 알록달록하게 붙여가지고 하나의 공처럼 보이게 한 모델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HSB 컬러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이
CI 랩 시스템이라고 해서 요건 이제 인지과학 쪽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 실제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느껴지는 여러 가지 그 인지 능력을 수치화해서 표현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은 luminosity, 광도라고 해서 0부터 100까지의 값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A는 A field라고 해가지고 A field 혹은 A value 이렇게 얘기하는데, 빨간색에서 녹색까지 변화하는 범위를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 256단계에 걸쳐서 표현합니다. B value 혹은 B field라고 하는데 blue or yellow level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파란색에서 노란색까지 변화하는 스펙트럼 중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러니까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총 256단계를 동일하게 가집니다. 이렇게 대체로 한 4가지 정도의 모델이 컴퓨터상에서 지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앞서 얘기한 이런 클래스 시스템들이 존재를 하고요. 문제는 앞서서 표현한 이런 클래스 시스템들은 사람이 인식하기는 참 좋아요. 사람이 이해하기는 굉장히 좋은데 컴퓨터한테 어떻게 이걸 정량적으로 수치화해서 전달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어디까지나 데이터를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전달해 가지고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없겠죠. 그래서 요거를 데이터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게 인덱스 컬러 시스템이 아니라 인덱스드 컬러 시스템이에요. 이거 오탑니다. 이 인덱스드 컬러 시스템은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아까 전 페이지에서 RGB 코드의 경우 레드 그린 블루 해가지고 어디 갔지? 여기 보시면은 레드 값은 24비트 기준으로 2의 8승, 그린 값 2의 8승, 블루 값 2의 8승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의 8승 자릿수의 그 범위는 레드 채널 하나당 256까지, 그린 256까지, 블루 256까지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16진수로 표현해 가지고 헥스 코드라고 해요. 16진수로 표현해 가지고 앞부터 두 자리씩, 그러니까 샵 F, F0, 그 다음에 0, 뭐 잘못 썼는데 샵 아니고요. FF0000 이렇게 총 6자리. 이 샵이라는 거는 16진수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헥스코드라는 의미이고요. 자, FF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16진수 계산할 줄 알죠? 자, 0, 1, 2, 3, 4, 5, 6, 7, 8, 9, 간 다음에 10, 다음에 뭐죠? 11 아니죠? 그 다음에 A로 넘어가죠. 네, A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A, B, C, D, E, F까지 가요. A, B, C, D, E, F. 그래서 총 16가지가 돼요. 그래서 F 곱하기 F는 16 곱하기 16이니까 256이 나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0 곱하기 0은 0이죠. 0 곱하기 0은 0이고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FF 0, 0, 0, 0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레드 채널이 F 곱하기 F이기 때문에 0부터 계산하게 되면 256이 아니라 255가 나와요. 256가지를 표현한다고 했죠. 최대 수치가 255입니다. 그랬을 때 완전히 빨간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블루 값은 0 곱하기 0은 0이죠. 값이 없어요. 그 다음에 블루 값도 0 곱하기 0은 0이기 때문에 값이 없죠. 이렇게 했을 때 붉은색이 표현이 됩니다. 빨간색이 표현이 되겠죠.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자료도 한번 찾아보시고 16중식 계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자, 두 자리씩 끊는다 그랬죠. 자, 77, 77, 77일 때 77에 49, 77에 49, 77에 49 이렇게 돼요. 이거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열어가지고 직접 요 밑에 샵이라고 써져 있는 이 헥스 코드 입력하는 란에다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찍어봐도 돼요. 그래서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그래서 샵 777777은 RGB 값이 다 똑같기 때문에 회색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헥스 코드를 이해했다면 777777보다 밝은 회색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회색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흰색은 뭘까요? 샵 FF, FF, FF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FF, FF, FF 쓰면은 땡 틀린 거죠. 네. 그러니까 77, 77, 77과 FF, FF, FF 사이에 빨간색 기운이나 초록색 기운, 파란색 기운이 하나도 나지 않는 순수한 회색, 밝은 회색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도 답을 한번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쭉 설명하다 보면 뭐 해상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미지 사이즈가 점점 커질 필요가 있고 뭐 그래서 고해상도 이미지가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했죠. 이 해상도가 뭔지 좀 얘기를 할게요. 해상도는 어느 일정한 단위 안에서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 과거에는 물리적인 거리를 표현했죠. 예, 물리적인 거리를 나타냈는데 요즘은 조금 개념이 바뀌었어요. 예, 그 얘기는 뭐 시간이 되면 좀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해상도라는 거는 일반적인 단위 길이, 이게 이제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치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치가 25.4mm예요. 2.54cm인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화소, 즉 색깔이 있는 점을 찍을 수 있느냐를 가지고 해상도를 정의를 합니다. 해상도가 높다는 말은 어, 같은 단위 길이 안에 훨씬 더 많은 점들을 배열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하고 자세한 이미지가 되겠죠. 자, 이제 이 해상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단위 거리와 그 안에 들어가는 화소의 개수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해상도를 표현하는 단위를 일반적으로 뭘 쓰냐면 DPI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dots per inch라는 용어를 쓰고요. 1인치당 들어가 있는 점빵이 몇 개냐, 점이 몇 개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니터 해상도는 기본적으로 72dpi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 72dpi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1인치 안에 그 72개의 점이 들어간다는 뜻인데, 과거에는 이 말이 맞았어요. 맞는데 어, 더 높은 해상도를 갖다가 어, 모니터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면적의 모니터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모니터가 한정없이 커지긴 했었어요. 근데 모니터가 커지다가 한계가 있죠. 왜? 너무 커지면 집에서 쓸 수가 없잖아. 사무실이나 집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니터 사이즈를 제한하다 보니까 이 인치 개념이 깨집니다. 인치 개념이 깨져요. 그래서 요새는 이 DPI 개념이 과거에 얘기하는 물리적인 인치하고는 약간 좀 개념이 달라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아 뭐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앞에 얘기랑 좀 중복이 일부 되고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보는 이 해상도는 약간 좀 개념이 다르죠. 왜냐면은 모니터는 고정적으로 딱 크기가 고정돼 있지만 소프트웨어에서는 우리가 임의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DPI는 데이터상에서만 기억하고 있는 값이고, 우리가 소프트웨어에서 만약에 편집을 하게 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그래서 1024 곱하기 768 픽셀의 이미지가 하나 있고요. 800 곱하기 600 픽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느 쪽의 해상도가 높다고 하나요? 뭐 너무 빠른 문제죠. 네. 이것도 퀴즈로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 얘기로 좀 넘어올까요? 네. 포토샵에서 우리가 그동안 레이어란 그 기능을 참 많이 썼어요. 레이어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의 중에도 잠깐 얘기를 한번 했죠. 예, 뭐 이렇게 트레이싱지나 뭐 셀로판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그 기능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 그래서 뭐 우리가 포토샵을 쓰면서 이 레이어는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할게요. 그냥 한번 쭉 읽어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마스크 개념도 이전에 포토샵 강의에서 잠깐 설명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마스크 개념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가 않을 것 같아서 잠깐만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토샵에서 이 마스크 기능을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는 알파 채널을 통해서 구현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이어처럼 덧대는 종이를 하나 쓰는데, 예를 들어 붓으로 칠하거나 혹은 에어브러시나 뭐 피스 같은 걸로 색을 입힐 때 전체 우리 판넬에 다 색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아트 나이프 같은 걸로 모양을 예쁘게 오려내서 나뭇잎도 칠하고 그다음에 뭐 건물도 색을 칠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부분은 작업이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어떤 부분은 작용하지 않도록 영역을 제한하는 기능이 이 마스크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건축학과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미대 학생들도 실제로 손으로 하는 작업들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 마스크 개념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마스크 개념은 여러분들이 수작업을 한번 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작업인데, 어쨌든 뭔가를 덮어서 구멍 난 어떤 종이나 구멍 난 셀로판지 같은 걸 덧대서 어떤 부분은 작업이 영향을 미치게 하고 어떤 부분은 제한되게 한다.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포토샵 쓰면서 어려웠던 이 알파 채널. 이 채널이 도대체 무엇이냐? 많은 설명이 있는데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머리 아파. 이 채널은 우리가 아까 이제 수작업 얘기를 잠깐 했는데, 수작업으로 작업을 할 때는 아트나이프로 깔끔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작업이 실제 영향을 미치는 그 영역과 미치지 않는 영역 사이의 경계가 뚜렷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그 정도만 가지고는 원하는 작업을 해낼 수가 없어요. 알파 채널은 그러니까 순 흑부터 순 백까지 어 중간 회색 계조를 가지죠. 예, 회색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회색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작업을 할 때 영향력이 일부만 미치는 걸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알파 채널도 엄연하게 8비트 이미지이기 때문에 8비트 이미지가 허용하는 색상 가지수, 그러니까 순수하게 검은색부터 백색까지 사이에 여러 가지 회색들을 써서 부분적으로 작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뭐 알파 채널은 기본적으로 뭐 GIF89A 형식, 이게 89라는 거는 뭐 89년도에 개발됐다 그래가지고 뭐 89년도 A, 그러니까 89년도에 최초로 개정된 GIF 포맷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포토샵 고급 과정을 가르칠 수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번 학기에는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요. 사실은 이 채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알파 채널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3D 게임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3D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극장에서 보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3D 애니메이션들, 이런 데서 특수 효과 같은 거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뭐 폭발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뭐 섬광, 전기의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 알파 채널이 없으면은 표현하기가 너무 곤란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존재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사실은 포토샵 실력은요 채널을 얼마나 잘 쓰냐에 달렸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엔티 알리어싱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요.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잠깐 한 몇 초 얘기했기 때문에. 자, 픽셀들은 기본적으로 고유한 색상 값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색상 차이가 많이 나는 픽셀들이 서로 붙어 있게 되면요, 지금 오른편 위쪽에 보시는 이미지들처럼 이렇게 계단처럼 깔쭉깔쭉하게 보이게 돼요. 요거 이제 엘리어스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엘리어스라는 말은 뭐 사전을 찾아보시면 축약어를 써서 칭하다, 뭐 별명으로 부르다, 뭐 이런 뜻이 있지만 컴퓨터 용어로 사용할 때에는 중간 값이 없이 뭐 아니면 도 식의 표현을 얘기할 때 보통 엘리어스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서 봐도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런 계단처럼 보이는 이런 계단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추가가 되죠. 그게 이제 엔티 엘리어싱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중간 값을 가지는 픽셀들을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서 멀리서 봤을 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보이게 하는 요 방식을 이제 엔티 엘리어스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엔티 엘리어싱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왼쪽에 보시는 A라는 텍스트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A라는 텍스트는 가까이서 봐도 물론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요. 멀리서 봤을 때도 왼쪽은 상대적으로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고요. 오른쪽은 거부감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이미지가 더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어, 더 사이즈가 커지는 그런 이미지들 상에서 엔티어싱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면 보는 사람으로서 경계를 거의 못 느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GIF 포맷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디더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이 디더링이라는 말은 우리가 회화에서 얘기하는 전묘법에서 온 용어예요. 예. GIF 시절에는 256가지 컬러밖에 쓸 수가 없었던 데다가 심지어는 256가지 컬러 안에는 256가지 컬러 안에는 표현해야 될 색상의 수가 너무나 많은데 256가지만 가지고서 모든 색을 표현하라 그러면 참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래서 약간 좀 편법이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녹색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녹색이 필요하다고 해서 녹색에 사용되는 몇 가지 뭐 옅은 녹색, 진한 녹색, 뭐 중간 녹색 이런 색들을 막 끄집어내다 쓰기 시작하면 256까지 금방 넘어가 버려요. 그럼 저장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녹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노란색과 파란색의 조합이니까 요걸 잘 응용을 하면은 초록색을 실제로 쓰지 않아도 얼추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게 이 디더링입니다. 자, 원본 이미지를 확대한 게 가운데 보이는 큰 이미지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순전한 노란색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순수한 파란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는 서로 교차 배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밀도가 조금씩 다르죠. 이렇게 교묘하게 배치를 해 놓으면 점점 축소가 됐을 때 이 중간 부분이 얼추 초록색처럼 느껴지죠. 예. 이렇게 픽셀들의 조합으로 트릭을 써서 중간 색조를 표현하는 방식이 디더링입니다. 지금은 잘 쓰이지 않아요. 뭐하러 167,700가지 이상의 컬러를 쓸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필요할 수가 있어. 이런 방법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예.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내용이고, 굳이 지금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기초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래픽 작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해가 안 되거나 막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간을 빌어 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이 강의 자료 중간중간 보시면 이제 퀴즈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단답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조사를 해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묶어서 각자 레포트로 제출을 하시는데, 레포트는 아래 한글 형식으로 제출하시고요. 예, 저는 뭐 프린트해서 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래 한글 형식으로 제출하시고, 분량은 뭐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A4 용지 한 두세 장 이상 안 넘어갈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레포트고, 이 레포트를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이제 학교에서 원격 강의로만 진행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기말 시험을 원래 이번 학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필고사 시험지가 나가요. 그래서 지필고사를 보고 남는 시간에 실기시험을 보는 이런 방식으로 기말고사를 봤어요. 근데 지필고사를 뭐 현실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시간에 시험지를 뿌려도 여러분들 서로 뭐 전화 연락하고 답 이거 뭐야 이렇게 뭐 통화하면서 할 게 뻔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공정한 시험이 되지 않죠. 네, 그래서 레포트로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레포트가 아무리 간단한 레포트지만 다른 학생 거 파일 받아가지고 뭐 고쳐서 내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 티나요. 예.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감점 들어갑니다. 절대 뺏기지 마세요. 그냥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직접 하세요 다. 예. 하시고 요 레포트 점수는 기말고사 점수의 10% 내지 한 20% 정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이 원격 수업의 핸디캡을 좀 극복을 해 볼까 해요. 자, 이번 시간 여기고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좀 길어졌어요. 예.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오토캐드 강의로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오토캐드를 PC에 다 설치하시고 제대로 작동되는지 다 확인하세요. 예. 잊지 말고 레포트와 오토캐드 설치, 그다음에 다음 시간 강의 준비 충실히 해 주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